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비극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투, 눈빛, 침묵,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관계의 끝을 향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의 대화를 단 15분만 관찰하면 93%의 정확도로 이혼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하는 부부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이 4가지가 무엇인지, 왜 생겨나는지, 어떻게 관계를 잠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부를 넘어 어디까지 번져가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트맨 박사는 워싱턴 대학교의 사랑연구소라 불리는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부들이 평소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심박수, 혈압, 피부의 미세한 반응까지 측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그 데이터 속에서 이혼하는 부부와 함께 남는 부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싸움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도 싸웁니다. 차이는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비난입니다. 비난은 불만과 다릅니다. 오늘 설거지를 안 해서 속상했다고 말하는 건 불만입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넌 항상 그래. 도대체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말하는 건 비난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항상, 절대, 왜 그렇게, 이런 단어가 붙는 순간 이야기는 설거지에서 인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난이 나머지 3가지 신호가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경멸입니다. 4가지 중 가장 위험합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이혼의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 변수라고 했습니다. 경멸은 상대를 자기보다 아래에 놓는 태도입니다. 비꼬기, 조롱, 눈 굴리기, 코웃음 같은 것들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것도 힘든 거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순간 상대는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서는 경멸이 잦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더 자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멸은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방어입니다. 상대가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며 튕겨내는 반응입니다. 방어는 겉으로는 자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비난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순간 상대는 내 말이 이 사람에게 닿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4번째 신호는 담쌓기입니다. 대화 도중에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눈을 피하고 반응을 멈추고 방을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대개 앞의 3가지가 오랫동안 반복된 끝에 나타납니다. 상대의 비난과 경멸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차단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난이 문을 열면 경멸이 들어오고 경멸에 맞서 방어가 올라오고 그 모든 것이 쌓이면 담쌓기로 끝납니다. 하나의 연쇄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상대를 미워해서일까요? 성격이 나빠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은 좌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 좌절이 쌓이면 문제의 원인을 상황이 아니라 상대의 성격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설거지를 안 했어도 내가 하면 오늘 피곤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하면 원래 게으른 사람이니까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행동인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경멸은 그 좌절이 더 오래 쌓였을 때 나타납니다. 해결되지 않은 비난이 반복되면 상대에 대한 시선 자체가 바뀝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부정적 감정 우세라고 불렀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눈에 어두운 필터가 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필터가 작동하면 상대가 좋은 행동을 해도 무슨 속셈이 있겠지 하고, 실수를 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해석이 굳어지면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경멸은 그 규정 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이 관계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방어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본능에서 나옵니다. 비난을 받으면 우리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설거지를 왜 안 했냐는 말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로 번역되는 순간 자동으로 방패가 올라갑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 방패는 자기 자신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의 감정까지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담쌓기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트맨 박사의 실험에서 담쌓기가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심박수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내가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심박수가 100을 넘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물리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고 가트맨 박사는 말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담쌓는 사람은 느끼지 못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결국 4가지 신호이 뿌리는 좌절, 상처, 두려움, 감정적 과부하입니다.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만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쪽이 비난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방어에 부딪힌 쪽은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니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것이 경멸로 바뀝니다. 경멸을 견디지 못한 상대는 결국 대화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다음 날에도,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반복됩니다. 매번 두 사람 사이에 벽이 한 겹씩 더 쌓이는 겁니다. 부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추격과 도주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강하게 다가가고 다른 쪽은 감정적 과부하를 피해 더 멀리 물러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추격하는 사람도 도주하는 사람도 둘 다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격하는 사람은 연결을 원하기에 다가가고 도주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피합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를 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전부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고마운 마음에 건넨 말도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고 사소한 실수도 일부러 그런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는 부부 사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법적 이혼이 오기 전에 정서적 이혼이 먼저 일어난다고 봅니다. 서류를 쓰기 훨씬 전에 마음이 먼저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정서적 이혼의 공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부부 갈등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아이들은 불안, 이축,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갈등이 자기 탓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 다툼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혼 자체보다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가지 신호가 반복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난과 경멸의 언어가 익숙한 언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4가지 신호는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신호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안전함과 존중을 체계적으로 허무는 힘입니다. 비난은 상대의 존재를 공격하고 경멸은 상대를 아래에 놓으며 방어는 상대의 감정을 차단하고 담쌓기는 연결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 관계는 천천히 질식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고함이나 물건이 날아가는 장면이 아니라 매일 저녁 식탁에서 오가는 말투, 미세한 눈빛, 의미 없는 한숨 속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가트맨 박사가 4가지 신호를 발견한 이유는 관계가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갈등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느냐에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1번에 대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5번 이상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생했어, 고마워, 같이 있어서 좋아. 이런 작은 말들이 격렬히 자라지 못하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파괴적인 패턴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신호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내일의 대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관계는 비로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4가지 신호에 맞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